오대산과 대관령 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줄기들이 정선 가수리에서 동남천을 만나 동강은 시작된다. 그리고 정선과 평창, 영월의 세계군 지역을 굽이굽이 흘러 종착지 영월읍에서 서강을 만나 남한강 상류를 이룬다. 동강은 강원도의 험한 절벽과 가파른 협곡을 흐르는 전형적인 사행천이다.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래프팅은 동강의 절경을 탐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선 가수리에서 영월읍까지 51km의 물길. 사람이 다가서기 힘든 만큼 동강은 대자연 속 생태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밖에서도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 그 속에 펼쳐진 넓은 안반층은 동강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강바닥에서 샘솟는 동굴물은 동강을 맑고 차게 하는데 강바닥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은 이곳 동강에서만 볼 수 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강. 물 안팎으로 수많은 생명을 품어기르는 동강은 생태 전문가들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생태계 보고라 불린다. 이른 봄, 탐사대는 동강의 어라연을 찾았다. 동강의 물길이 바위 절벽을 만나 티끌없는 쪽빛 소를 이룬 곳이다. 푸른 물 속에 세 개의 안반이 솟아올라 독특한 풍광을 이루는 어라연은 그 이름에 유래가 있다. 조선시대 이곳에 있던 어라사라는 절로 인해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들이 비단같이 반짝인다 해서 고기어에 비단날을 써서 어라연이라 이름 졌다고 한다. 차고 청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라연의 물. 그 속은 맑은 물에 사는 일급수 어종들이 흔히 보인다. 동강에 사는 물고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천연기념물 259호로 지정된 얼음치다. 얼음치란 이름은 몸통에 특색 있는 무늬 때문에 붙여졌다. 8줄의 까만 점 무늬가 물 밖에서 보면 어른어른거려서 얼음치라는 것이다. 얼음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희귀종으로 산란기에 산란탑을 쌓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살이 여기는 너무 세고, 그러니까 정 감독이 일로 이자로 이렇게 열리오래 한번 하고. 네. 동강의 봄 기운이 완연해진 4월 하순, 탐사대는 얼음치의 산란장을 찾아보았다. 얼음치의 산란토로 추측되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주변에 돌이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 얼음치가 산란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심이 약 60cm 되는 곳으로 크지 않은 자갈과 모래가 깔린 여울이다. 파놓은 구덩이는 크기가 조금씩 달랐는데 큰 것은 폭이 40cm가 넘는 것도 있었고 깊이는 10cm 정도였다. 지금까지 얼음치의 산란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지 어부들조차도 본 일이 없고 전문가들의 정확한 관찰 기록도 없어 탐사대는 어두워지기 전부터 조명과 원격 조정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에 들어갔다.
그날 밤 얼음치는 오지 않았다. 3일이 지났지만 얼음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산란기의 얼음치는 무척 예민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방송사에서도 몇 차례 촬영을 시도했으나 끝내 산란 과정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 3일이 지났지만 얼음치는 탐사대가 설치한 조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산란터를 만들어 놓았다. 탐사대는 며칠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수중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 마침내 얼음치가 나타났다.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큰 얼음치다. 어두워지기 전부터 조명을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얼음치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짝을 이룬 얼음치 한 쌍 가운데 암컷은 열심히 자갈과 모래를 물어내며 산란터를 파고 수컷은 암컷 뒤에서 주위를 경계한다. 수컷은 혼인기가 되면 머리와 몸 표면에 돌기 모양의 추성이 생긴다. 추성은 잉어과 어류의 2차 성징으로 산란 시 암컷을 자극하고 침입자를 퇴치할 때 쓰인다. 암컷이 산란터를 만드는 동안 수컷은 직경 3m 정도의 영역 안에는 어떤 물고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암컷은 제법 깊게 산란터를 파놓았고 돌을 파내는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산란터를 파기 시작한 지 약 3시간 후 비로소 첫 산란이 이루어졌다. 암컷이 산란터에 배를 대고 산란을 시작하자 그 순간 수컷이 추성으로 암컷을 자극하며 산란과 동시에 수정을 한다. 산란이 끝나자 암컷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수컷과 함께 알을 노리고 모여든 다른 물고기들을 쫓는 일에 전념한다. 산란이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기다려보았지만 얼음치는 더 이상 산란하지 않았다. 침입자들을 쫓은 후 암컷은 산란한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돌을 물어 나르기 시작했다. 교육부 발행 한국동식물도감에 따르면 얼음치는 산란을 완료한 후 산란탑을 쌓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산란의 횟수나 형태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암컷은 쉬지 않고 아침이 될 때까지 돌을 물어다 메우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동안 수컷은 주위를 맴돌고만 있다. 구덩이는 거의 메워졌으나 암컷은 혹시 빈틈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 틈에 맞는 크기의 크고 작은 돌을 물어왔다. 구덩이를 완전히 메우고 돌이 제법 쌓이자 암컷은 돌을 밀어내고 산란 자세를 취한다. 산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잠시 후 암컷은 주위를 맴돌던 수컷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산란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산란 직후 또 한 마리의 덩치 큰 수컷이 나타났지만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차 산란 후 암컷은 또다시 분주히 돌을 물어 나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뿐 아니라 모래도 물어와 뿌린다. 자갈 틈 사이에 묻혀있는 알들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고기들이 파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 하루가 지났다. 그동안 3번의 산란이 있었고 산란탑은 15cm 정도로 제법 높아져 있었다. 수컷은 다른 수컷들과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산란탑 주위를 돌곤 했다. 하지만 암컷은 수컷들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고 돌을 물어다 계속 산란탑을 쌓는다. 산란은 만 이틀 동안 모두 4차례나 이루어졌다. 수컷은 20-30분 간격으로 산란터 주변을 들락거릴 뿐 산란탑을 쌓는 일은 암컷 혼자의 몫이었다. 대부분의 그 물고기들이 그 돌에다 그 산란을 하는 물고기는 그 알이 나올 때 점액질이 있어서 알이 돌 같은 부분에 이제 접착이 되는데 이 얼음치는 그런 것이 없고 또한 물이 흐르는 물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딴 고기들이 와서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돌탑을 쌓는 거죠. 탑 주변을 보면 암컷이 얼마나 많이 돌을 운반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산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암컷이 또다시 산란탑 중앙에 돌을 파내며 산란 준비를 한다. 산란을 준비하는 암컷을 보고 수컷이 다가오자 암컷은 한 바퀴 빙글 돌아본다. 암컷은 산란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그런 다음 탑 제일 꼭대기에 마지막 5번째 산란을 했다. 더 이상의 산란은 없었다. 산란이 모두 끝난 산란탑의 높이는 20cm가량, 폭은 약 30cm, 길이는 60cm 정도였다. 산란탑을 암컷 홀로 지키고 있다. 그로부터 4일 후 암컷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암컷이 떠난 산란탑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때로 몰려들어 알을 파먹기 시작했다.
돌맞아, 쉬리, 묵납자루, 종개 등이다. 그 시간 암컷은 산란탑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금 이 탑이요. 지금 이 여기 한 5cm 정도 이 탑 길이가 돌 쌓아놓은 크기로 봐가지고는 얼음치가 상당히 큰 얼음치. 적어도 한 28cm 이상의 얼음치가 지금 쌓은 거예요. 지금 요 안에 지금 알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저 돌을 위에 돌을 살살 드러내면서 하나 둘 드러내면서 한번 저 알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시오. 얼음치 알은 대략 18도 내외의 수온에서 닷새가량 지나면 부화한다. 5차례의 산란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만큼 이미 부화된 치어도 있고 이제 부화를 시작하려는 것도 있다. 알의 직경은 2-3mm 정도. 부화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슬기 한 마리가 부화 직전의 알 위를 지나간다. 다슬기는 주식이 부착조류이기 때문에 알을 먹지는 않겠지만 그 무게에 눌려 알은 터질 수도 있다. 꼬리가 밖으로 나온 채 알은 살아있었다. 다슬기가 지나가면서 준 자극이 오히려 알이 부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30분 후 약 8mm 크기의 건강한 치어로 부화됐다. 얼음치 치어들은 다른 물고기에 비해 성장이 매우 느리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부화되어 자유롭게 헤엄치는 데 반해 얼음치의 경우는 난황을 흡수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산란탑은 다른 치어에 비해 난황이 큰 얼음치 치어들이 생존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부화 후 20여일을 더 산란탑 안에 머무른 후에야 치어들은 비로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 산란탑 안에서 부화된 2-3mm 크기의 2천여 개의 얼음치 알들이 30-40cm의 성어로 자라날 확률은 다른 어류와 마찬가지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한강의 최상류와 금강 상류에만 분포하는 우리 고유종 얼음치. 하지만 금강은 오염되고 훼손돼 얼음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매년 봄 얼음치의 산란탑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 동강을 중심으로 한 한강 최상류의 일부 지역뿐이다. 동강의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비오리다. 비오리는 원래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곳 동강엔 비오리가 텃새로 살고 있다. 동강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선 석회암 절벽. 이 절벽의 바위 굴이 바로 비오리의 산란터다.
평상시는 강가 풀숲에 살지만 산란 때가 되면 절벽의 바위굴을 찾아든다. 다 자란 비오리는 몸 길이가 65cm 정도로 제법 크다. 비오리는 겨울부터 짝을 이루어 지내다가 4, 5월경 산란한다. 높이 50m 정도의 한 바위굴에서 비오리 암컷이 알을 품기 위해 드나드는 모습이 발견됐다. 잠시 후 그 바위굴 옆 또 다른 구멍 앞에 여러 마리의 비오리들이 날아들었다. 특이하게도 모두 암컷일 뿐 수컷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알을 품는 것부터 새끼 키우기는 모두 비오리 암컷이 맡는다. 수컷은 이른 봄 짝짓기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다. 비오리 암컷이 먹이 활동을 위해 둥지를 떠난 사이 탐사대는 비오리의 알 품기와 부화 장면을 담기 위해 바위굴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둥지를 튼 바위굴이 급경사 절벽 중앙에 위치해 100여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했다. 바위굴은 보기보다 상당히 컸다. 굴 안에는 모두 12개의 알들이 있었다. 탐사대는 굴 입구에 무인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한 후 관찰을 시작했다. 잠시 후 어미 비오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모두들 둥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둥지 앞으로 늘어진 전선들과 굴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계속 경계하는 모습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여기저기를 살피던 비오리. 한참 후 둥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으나 결국 나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비오리를 비롯한 조류들은 알을 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왔을 때 주변 상황이 바뀌거나 자신의 몸체보다 큰 물체가 있을 때는 알과 둥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시 둥지를 틀고 2차 산란을 한다. 알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어미가 오랜 시간 알을 품어주지 않으면 알은 발생 중지돼 죽을 수도 있다. 탐사대는 일단 오전에 설치한 카메라 장비를 어두워지기 전에 모두 철수했다. 장비를 철수하자마자 비오리들이 다시 알을 품기 위해 둥지를 드나드는 모습이 발견됐다. 비오리가 알을 품는 기간은 약 35일. 앞으로 한 달 후면 둥지를 떠나는 비오리 가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오리가 둥지를 튼 절벽 밑 자갈밭에선 흰목 물대새가 한창 알을 품고 있었다. 크기 약 20cm의 흰목 물대새는 특이하게 강가 자갈밭에 산란하는 조류다. 보호색을 띠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특히 알은 얼핏 봐선 자갈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흰목 물대새는 봄, 가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 새지만 동강의 일부가 남아 번식하고 있다. 알을 품는 행태는 날씨에 따라 다양하다. 서늘하다 싶으면 보온을 위해 어미는 지푸라기나 나무 조각 등을 물어서 품고 있는 알 쪽으로 던진다. 그리고 체온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수시로 알을 굴린다. 반대로 햇살이 뜨거운 시간엔 알을 다리 사이에 놓고 그늘을 만들어 바람을 통하게 해준다. 알은 22일에서 25일간 암수가 번갈아 품어주는데 관찰 5일 만에 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미는 알을 깨고 나오느라 지친 새끼를 쪼아주기도 하고 각인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울음소리도 낸다. 30분 후 완전히 부화한 새끼는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어미 품을 파고든다. 첫 번째 알이 부화한 지 약 4시간 후 두 번째 알이 부화됐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어느새 걸음마를 해본다. 하지만 좀처럼 어미 품을 떠나지는 않는다. 서늘한 저녁, 어미가 잠시 외출한 사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끼 두 마리는 서로 부둥켜 안는다. 어미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둥지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생애 첫 아침을 맞은 새끼는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다. 사람이 둥지로 다가갔다. 순간 어미는 둥지를 급히 떠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새끼를 보호하는 행동인데요. 그 행동은 의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다친 것처럼 해서 다른 그 침입자로부터 시선을 끌고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되도록 새끼들과 알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 떠나지 않자 어미는 겁도 없이 가까이 다가와 날개를 퍼득이며 높은 울음소리를 낸다. 안타까운 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틈만 나면 버둥거리던 새끼들도 돌틈에 누워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자마자 흰목 물대새는 새끼들을 얼른 품어주었다. 얼마 후 세 번째 알의 부화가 시작되자 어미는 껍질을 쪼아주며 부화를 도와준다. 첫 번째 알이 부화한 지 만 하루 만에 세 번째 알 역시 무사히 부화됐지만 알 하나는 결국 부화되지 않았다. 비오리가 알을 품은 지 약 한 달 후 이소를 준비하는 비오리 가족을 볼 수 있었다. 이소란 조류가 부화 후 둥지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어미는 이소 전 약 10여 분간 주변을 신중히 살폈다. 비오리 가족이 뛰어내린 절벽의 높이는 약 50m였다. 막 부화된 비오리 새끼들은 크기에 비해 몸무게가 가볍고 가슴에 굵고 짧은 털이 많이 나 있다. 이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전하다. 이소한 지 약 30초 후 정신을 가다듬은 비오리 가족은 곧바로 이동을 시작했다. 열 마리의 새끼들을 데리고 어미 비오리는 보다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수초지대로 이동하는 것이다. 새끼들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약 2달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비오리 새끼들이 모두 무사히 자라는 것은 아니다. 다음 날 비오리 새끼는 10마리에서 6마리로 줄어 있었다.
비오리가 사는 절벽엔 작은 새와 들쥐 등을 주식으로 하는 맹금류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희귀한 텃새로 천연기념물 324호다. 수리부엉이의 산란기는 비오리의 산란기와 같은 시기다. 날갯짓을 연습해보는 이 어린 새끼를 위해 수리부엉이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야 한다. 동강 근처 인적 없는 깊은 숲의 고목에선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올빼미 역시 새끼를 기르고 있다. 어미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잡으려 자주 들락거린다. 새끼들은 성장 속도가 느려 약 6개월간 어미가 물어온 먹이를 먹고 자란다. 황조롱이 역시 동강에 사는 맹금류로 매과에 속하는 텃새다. 몸 크기는 작지만 사냥에는 다른 맹금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동강의 여름도 점차 깊어갔다. 한여름 장마철의 동강은 물이 빨리 불어난다. 산세가 가파르고 석회암지대의 많은 동굴에서 동굴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동굴은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 만들어진다. 동강으로 흘러드는 물길이 오랜 시간 영월과 정선, 평창 등의 석회암지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석회 동굴이 형성된다. 작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동강 주변에서만 무려 230여 개의 동굴을 발견했다. 이렇게 형성된 석회 동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연기념물 제260호 백룡동굴이다. 백룡동굴은 지난 76년 동강의 토박이 정무룡 씨가 발견한 동굴로 동강 일대 동굴 중 가장 아름답고 규모가 크다. 백룡동굴은 평창과 정선 그리고 영월의 경계부에 자리해 있다. 지형상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동강에서 동굴이 있는 문희마을까지 가려면 5km의 산길을 걷거나 나룻배를 이용해야만 한다. 백룡동굴은 모두 4개의 동굴과 1개의 수로굴로 이어져 있고 전체 길이가 1125m에 달한다. 주굴인 A굴은 705m로 가장 길고 규모가 방대하다. B굴은 90m로 제일 짧지만 가장 아름답다. C굴은 199m로 백룡동굴의 특징적인 생성물이 많고 D굴과 수로굴은 지형상 특성으로 출입이 매우 어렵다. 끊임없이 스며드는 물에 의해 동굴엔 갖가지 모습의 동굴 생성물이 발달하게 된다. 그 가운데 떨어지는 물에 의해 동굴 천정에 생성되는 것이 종유석이다. 길게 늘어지고 주름진 기둥 모양부터 군집을 이룬 돌 고드름까지 종유석의 모습은 천태만상이다. 이러한 종유석들은 1cm 자라는데 대략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곳 백룡동굴은 쉴 새 없이 물이 스며들어
모든 동굴 생성물이 다른 동굴의 것과는 달리 계속 자라는 살아있는 동굴이다. 그 신비한 시간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종유석 및 동굴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져 자라는 것이 석순이다. 그 가운데 에그프라이형 석순은 매우 희귀한 것이다. 끝인가요? 죽을 광장이요. 아, 대광장. 주굴인 A굴의 끝부분엔 약 300평 넓이의 대광장이 있다. 대광장은 동굴 안에서 석회암의 지반이 내려앉으며 형성된 것이다. 대광장 한가운데 있는 대석주상은 백룡동굴에서 가장 큰 동굴 생성물이다. 이것은 황금석주라고도 불리는데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천정에서 바닥까지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동굴이 한 350개 되지만 동굴이라 다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척에 있는 관음굴하고 이 백룡굴은 워낙 아름다운 데다가 또 보존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뭐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동굴은 천연기념물 중에서도 비공개 연구 보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우리가 잘 보존하자고 이제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동굴이죠. 비굴은 백룡동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만을 간직한 곳이다. 오랜 기간 일정하게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진주다. 백룡동굴에선 이 동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 일명 호수라 불리는 휴석소는 백룡동굴의 백미다. 휴석소는 동굴 바닥에 흘러내린 물이 계단식 논 모양의 작은 호수를 이룬 것이다. 이 휴석소 내에는 또 다른 생성물 휴석이 자란다. 그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물속에서 자라는 수중석순이다. 꽃송이 모양의 동굴 산호도 휴석소에서 자라는 석순의 한 종류다. 군집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동굴 산호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물이 적거나 건조한 곳에서는 동굴 팝콘이라 불리는 석순이 자란다. 비굴의 막장은 휴석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물과 시간을 자양분 삼아 버섯처럼 옆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신비하기 이를 데 없다. 백룡동굴은 이러한 동굴 생성물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비공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백룡동굴에선 살아 움직이는 생물도 발견됐다. 동굴엔 햇빛이 없어 보통 생물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백룡동굴에 미유기가 살고 있는 것은 동굴의 한 부분이 동강과 연결돼 있음을 증명해준다. 백룡동굴의 거대한 규모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억, 수천만 년 전부터 동굴에서만 살아온 생물들이 있다. 장님 굴새우는 우리나라 동굴 수중 동물의 대표종이다. 그리고 동강 일대 퍼져 있는 많은 동굴에서는 박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쥐는 원래 동굴 생물은 아니지만 생태상 햇빛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동굴을 서식처로 이용한다.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박쥐떼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박쥐떼 밑에는 구안호라 불리는 많은 양의 박쥐 배설물이 쌓이게 된다. 이 배설물을 먹고 사는 동굴 생물로 등줄 굴노래기가 있다. 오랜 동안 지하 환경에 적응해서인지 눈은 퇴화돼 없고 몸은 순백색을 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등줄 굴노래기가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암흑뿐인 지하 세계에서도 이렇게 생명체는 존재한다. 동강 일대에 분포한 석회암지대의 특징은 동굴뿐 아니라 강 속에서도 나타난다. 강 밑에도 밝혀지지 않은 동굴이 있다는 것은 강바닥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동굴 용천수로 증명된다. 눈에 띄는 곳만도 무려 30여 군데. 댐이 건설될 경우 이 물구멍들로 물이 터져나갈 것이라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용천수들이 동강을 더욱 맑게 하고 갈수기에도 수량을 풍부하게 유지해준다. 이 때문에 맑은 계곡물에서만 사는 갈견이를 비롯해 혼인색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특산종 쉬리를 볼 수 있다. 쉬리떼를 산간 계곡이 아닌 강의 본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이곳 동강뿐이다. 동강은 다양한 어류 자원의 보고다. 천연기념물 얼음치를 비롯해 쉬리 같은 일급수 어종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곳 동강에서만 살고 있는 고기가 있다. 양식이 아닌 자연산 송어다. 어제 가을철 단풍이 이제 들어가지고 낙엽이 질물에 제일 잘 물어요. 뭐 어떤 거는 굵은 놈은 한 3kg, 4kg짜리가 드문드문 잡히는 걸요. 동강에서 살고 있는 송어의 종류는 무지개 송어다. 무지개 송어는 원래 우리나라 고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 송어는 어떻게 동강에 살게 됐을까? 그 시작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내가 해무청에 있었습니다. 해무청 수산구 옛날이니까 말단이죠. 자,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내라. 아주 그냥 그때는 경무대입니다. 경무대에서 오다가 떨어졌는데 내 그 당시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 있다는데 아니 없습니다. 그럼 그만두자. 낚시는 그만두자. 그 대신 당신네 나라도 송어를 도입하시오. 미 해군 클라크 제독의 권유에 따라 정석조 씨는 미국에 건너가 송어의 특성을 공부하고 지난 65년 미국산 무지개 송어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그때 도입한 송어 알들은 부화장에서 부화된 후 그 다음 해 강원도 평창군 평안리 계곡을 비롯해 정선, 속초 등의 6군데 계곡에 방류됐다. 그 가운데 평안리 계곡과 이어진 이곳 기화천은 동굴 용천수가 솟아나는 동강의 지류로 1년 내내 섭씨 10도에서 14도씨 정도의 일정한 수온을 유지한다.
산간 계곡의 찬물을 좋아하는 무지개 송어가 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인 것이다. 이런 쏘에는 평상시에 그 송어가 이런 쏘에 지금 이 지형으로 봐가지고는 송어가 아주 좋은 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딱 맞아요. 송어가 그 평상시에는 이런 이제 강에 있다가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란 장소를 찾아서 지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화천은 안반층과 자갈층 그리고 모래층이 맑은 물과 조화를 이루어 물고기가 사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연준 모치떼. 연준 모치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일급수 어종으로 물이 차고 산소가 풍부한 계곡에서 항상 떼를 지어 산다. 산란은 4, 5월경. 지난 봄에 부화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치어들도 있다.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자 무지개 송어가 무리지어 있었다. 바닥이 잔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간 계곡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만 35년. 그동안 무지개 송어는 청정한 동강에 토착화된 것이다. 탐사대는 송어 산란장을 찾아 나섰다. 기화천을 일주일간 탐사했으나 산란을 준비하는 무지개 송어는 찾을 수 없었다. 탐사대가 산란터를 닦고 있는 무지개 송어를 만난 곳은 기화천 상류인 평안천이다. 평안천은 35년 전 무지개 송어를 처음 방류한 곳이다. 길이 50cm가량의 암컷 한 마리가 온몸에 짙은 혼인색을 띤 채 바위 밑을 맴돌고 있었다. 수중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심은 1m가 채 안 되는 곳으로 동굴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다. 무지개 송어는 암컷이 뒷지느러미와 꼬리를 이용해 자갈바닥을 치며 산란터를 닦는다. 연옥과 어류들은 대부분 수컷이 털을 닦지만 무지개 송어는 같은 연옥과에 속하면서도 암컷이 털을 닦는다. 관찰을 시작한 지 만 이틀 후 수컷 2마리가 나타나 구애 행동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암컷 한 마리당 수컷 여러 마리가 따르지만 무지개 송어는 일부 일처다. 수컷은 산란기에 턱이 심하게 구부러지는데 이것은 연옥과 어류의 공통된 특징이다. 수컷은 주위를 경계하며 산란터를 지킨다. 조명을 설치하고 주야로 관찰을 계속하며 꼬박 3일을 기다렸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산란터가 준비되고 짝이 정해지면 바로 산란을 시작한다. 하지만 송어는 암컷이 산란터를 닦는 데만 약 일주일이 걸리고 짝이 정해진 다음에도 하루 더 산란터를 닦은 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3일째 되던 날 새벽 2시경 첫 번째 산란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무지개 송어는 어떤 물고기보다도 격렬한 산란 행태를 보인다. 이어서 암컷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산란했던 자리 위쪽을 꼬리로 쳐서 물 흐름을 이용하여 모래를 산란터로 흘려보낸다.
산란한 알들을 모래로 덮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알을 노리는 침입자는 대부분 금강모치떼. 암수컷 모두 이들을 쫓아내기 바쁘지만 계속해서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든다. 두 번째 산란은 그 다음 날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산란이 시작되면 몇 분 간격으로 산란이 이어지지만 송어는 한 번 산란 후 만 하루가 지나서야 다음 산란을 한다. 평안천에서 송어의 산란을 촬영한 이후 하류인 기화천에서도 산란하는 송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산란을 하고 그 송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호지역으로 한번 묶었으면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4차례 산란이 끝난 후 수컷은 떠나고 암컷이 홀로 산란터를 지키고 있다. 배가 홀쭉해지고 볼품없이 마른 모습이다. 그 말고 저 왼쪽으로. 약 한 달 후 송어의 산란터를 찾았다. 천천히. 송어의 알은 부화가 매우 늦다. 빨리. 한 달이 지나야 눈이 생기고 그 후 부화까지 또 한 달이 소요된다. 내시경 카메라로 산란터의 알을 관찰했다. 직경이 2-3mm에 불과한 알들이 돌 틈 사이에 묻혀 있다. 먼저 산란한 곳에서는 이미 눈이 생긴 알도 보인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화천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가운 공기와 섭씨 10도가 넘는 동굴 용촌수가 만나 마른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설화가 피어난다. 한겨울에도 기화천은 얼지 않는다. 산소가 풍부하고 먹이가 많은 물속은 치어들이 자라기에 천혜의 장소다.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치어들과 막 부화하려는 것도 보인다. 제 몸집보다도 몇 배나 큰 난황을 달고 2달 만에야 세상에 나온 7-8mm 크기의 치어들. 이들은 한 달가량을 더 돌틈에서 자라게 된다. 한 달 후 난황을 제법 흡수한 치어들은 성급하게 돌틈으로 나오지만 이 시기 많은 치어들은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다른 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먼저 부화된 송어 치어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부화된 치어들은 남은 겨울을 기화천에서 보내고 봄이 오면 먹이가 풍부한 동강 본류로 널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3-4년이 지나 다 자란 송어가 되면 산란을 위해 이곳 기화천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와 협곡을 휘돌아 남한강 상류를 이루는
130리 물길 동강. 동강은 영원한 고향이다. 이른 봄 산란탑을 쌓아올리는 천연기념물 얼음치의 고향이며 삶터다. 동강에 정착한 비오리와 흰목 물대새, 그리고 많은 새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이다. 백룡 동굴을 비롯한 수많은 동굴과 그곳에 사는 생물들에겐 옮길 수도 없는 고향이다. 타국에서 온 무지개 송어도 고향 삼아 살아가는 곳. 동강은 이렇게 동강의 사계마다 굽이치는 물길마다 삶을 거듭해온 수많은 생명체의 고향이다. 이 소중한 고향 동강은 흘러야 한다.